오전에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신 경북대학교 김웅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김웅기입니다. 지난 2학기에 제가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신라의 최초의 사산 비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이 최천 하면은 뭐 너무나 유명해서 대개 그 한문학의 참 뭐랄까 정종,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문학의 참 최고봉, 또 다른 말로는 뭐 우리 한국 한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사에서도 참 획을 긋는 최고의 문인으로 이렇게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연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천 선생의 그 작품 중에서 사산비명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별로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산비명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과 지금 현황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더 나아가서 사산비명에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 사산비명의 그 내용이 뭐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명문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산비명이 유명한지 그 원인의 제공 중 하나가 문체인데, 문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래서 그런 데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는 신라문학은 물론 신라문학을 대표하고 신라의 문학을 대변하고, 어떻게 보면 신라문학하면 최천의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신라의 그 작품 문학으로서는 특히 기록된 문학, 기록 문학으로서는 저희 한문학, 한시, 한문으로 된 문학 작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기종에게는 향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이런 그런 작품들은 지금 전해지는 것이 참 적습니다. 동문선에 몇 사람의 작품들이 이렇게 전하고, 그 외에는 향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참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최천의 작품들입니다. 최천의 시문은 약 한 100여 편, 최천의 산문은 한 350여 편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대개 한 4가지 방향으로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 생애, 삶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최천의 문학, 시문학, 시와 산문, 시문학, 앞에 말씀드린 삶과 한때 또 묶어서 사상, 그래서 생애와 사상, 최천의 시문학 이런 데한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제천에 대해서 너무 유명하니까 제천은 설화가 많이 있어요. 설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제천전이라는 소설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국사기에 제천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구조로 봐서 우리나라의 제철 소설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되게 또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전은 소설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천의 설화와 제천전이라는 소설 여기에 또 한 분야가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향약자병이라는 제천의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참 연희적인 연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연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천의 어떤 에 관한 연구는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생애와 사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것은 제천의 시문학입니다. 시와 산문에 대한 그런 것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진가 어떤 가치가 있고 훌륭한 면이 있는가 이런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천의 시문학에 대해서는 그런 1920년대부터 그는 관심은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은 되었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1956년에 동국문종 최치원의 문학이라 해가지고 경북대학 계셨던 백강수 수행 박사님이 이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백강수 수행 박사님은 저 지도 교수고 평생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동국 문종 제천의 문학하는 것을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천에 대한 연구가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긴 하고 또 그것이 더 이렇게 크게 논문이 확대되어서 요사이는 학위 논문도 한 두세 편 나와 있어요. 제천의 그 시문학에 대한 학위 논문도 많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이 제천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천은 참 이런 그 작품 중에서 시, 산문 크게 아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산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제천의 사삼비명 이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비명문 이것은 제천의 이 사삼비명이 굉장히 하나의 뭐랄까 표준이 된다랄까 모범이 되어서 많이 그것을 공부받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사삼비명 이것이 그냥 비의 어떤 명문으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내용에도 나오겠지만은 사륙별여체로 되어 있어요. 사륙별여체는 나중에 그 또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내자와 여섯자를 아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참 박반점 한답게 짜는 그런 문체가 사륙별여체입니다. 사륙별여체를 이 사삼비명의 명문에 적용함으로 해서 신라시대 말이잖아요. 라말의 그 산문체를 우리나라의 문체를 완전히 변형을 시켰어요. 그 전에서는 우리나라는 대개 고문체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고문체로 쭉 산문의 그 주류를 이루었는데 제천이
사삼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날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서기직을 하면서 정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공문서, 표문, 계장 이런 전부 다 사륙별처로 돼 있어요. 그걸 쓰다 보니까 완전히 최초는 사륙별처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삼비명을 쓴 사륙별처를 쓰므로 해서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산문들은 좀 고문체를 쓰다가 이 참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중국에도 문명을 떨친 최천이 이렇게 사삼비명을 쓰고 다른 여러 표문도 많이 나중에 씁니다만은 그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한문학에서 산문에 대한 산문의 문체는 이제 최천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부 다 완전히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륙별려처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고려 중력까지도 이렇게 사륙별처로 이어지다가 고려 중력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고문체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참 유명 글들은 사륙별려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천의 사륙별조로 된 사삼비명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리나라의 한문학사에 우리나라의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제치원, 이 제치원은 개헌필경이라는 참 이런 대작을 문집을 남겼는데 중국에 나중에 세계에서 얘기 나오겠지만은 중국에서도 너무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중국의 신당서 예문지에 사륙집이 한 권이 실려 있어요. 그 사륙집 한 권이 실려 있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 문예 열전에서는 유명한 제천에 대한 열전이 실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운 이교배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참 굉장한 이 문장과 중국에서도 참 최고의 문장 반열이라고 하는 제천에 대한 문예 열전이 안 실린 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중국의 문인들이 제천이 너무 참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면 자기들에 대한 어떤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심에서 실지 않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규근 백운소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참 훌륭한 분의 열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단한 이 제천인데, 그럼 이 제천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다음에 제천의 어떤 가게는 뭐 어떤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려있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제천은 가게가 어떤가? 여기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대개 참고해서 살펴봤는데요. 제천의 아버지는 산윤, 일명 견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치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숭복사 비에도 견일, 산윤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들은 은함이라기도 하고 손자는 성노, 최성노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때는 은함을 손자라고 성노를 정손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형은 여기에 모형이라 해서 현준과 정연사가 다 우리 성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하게 나중에 해인사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돌을 이렇게 같이 땄다고 하는 이는 모형이고, 제는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종제는 인곤, 계멸에서는 은위,
제방비원의 하위자 이게 컴퓨터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류가 있는데 요 종제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진감선삽이죠. 진감선삽이에 보면은 그 비문에 종제 인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제로구나. 그다음에 종질은 인곤의 이제 아들이 되겠는데 광륜, 행기, 행원, 행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행기는 대단히 유명하지요. 한림학사로서 신라향가를 오늘 우리가 신라향가 내용이 무엇이다. 신라향가를 해독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말해준 분이 바로 최행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보현 십종 원앙가를 개성으로 한시로 번역한 분이 이 행기예요. 최행기에 번역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확실합니다. 보현 십종 원앙가의 내용이 확실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주동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 한문으로 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최행기입니다. 종질이 돼요. 이렇게 아주 신라의 참 뭐랄까 문학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한 분들인데 다 대개 육두품 계통 육두품들이었다. 육두품 그런 신라의 최천의 가게는 뭐 이런 점 더 이상 알 수 없고 대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천이 사실은 육두품으로서 어떤 그 삶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두품은 뭐랄까 중앙의 최고 요직에 나갈 수 없고 어떤 뱃의 한계가 있어서 신라 사람들은 육두품 이하였던 전부 다 참 출세를 하려고 하면은 유학을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갔다 오신 중국 유학을 갔다 와야만이 그 견당 유학생이라 하는데 견당 유학생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참 뭐랄까 뱃을 나가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 이래 가지고 최첨도 12살에 중국에 이제 그 사신의 배를 타고 12살에 중국에 건너갑니다. 중국에 건너가는데 그 중국을 들어갈 때 아버지가 아주 그 대단히 그 엄한 공계를 내렸어요. 지금 가서 10년 이내에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은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나도 너를 아들이라 하고 그러지 않을 거다. 아주 그 분명을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최초는 참 유학생으로서 국비 유학생으로서 중국에 건너가서 참 뭐랄까 뼈 빠지게 공부만 하고 참 이게 과거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하면은 제처는 다른 사람이 100번 할 때 자기는 1000번 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공부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백기천이라 다른 사람 100이면 자기는 1000을 노래 걸어서 이렇게 공부에 임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요새 같으면은 외국어 중국어도 배우고 주로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학은 물론이고 불교와 도교 이런 데도 심취해서 방면의 공부를 했지만은 주로 과거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당하자마자 한 6년이 돼서 과거에 합격합니다. 이 과거는 빈공과에 이제 장원 급제를 하는데 빈공과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과거입니다. 외국인들만 상대로 하는 빈공과 과거인데
우리 이것은 뭐 대권 아니고 진사 시험택입니다. 거기에서 장문 급제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전에 입당하고 4년째 되는데 또 과거 가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얼마 안 돼서 준비가 덜 돼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 참 임하지 못했는데 그때에 오소도라는 그 발해인이 장문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신라에서는 참 뭐랄까 아주 뭐랄까 창피하달까 그걸 느껴가지고 참 이래 최고의 당시에 중국을 제한 연방의 최고 신라가 말이야 어떻게 발해 사람한테 장문을 빼앗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2년 후에 그러니까 6년 입당한 지 6년째 과거에 임해서 참 장문급제가 되니까 참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에 맞지 않았는데 자부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2년 20살쯤 되어서 율수현유가 됐어요. 어떤 데는 표수라고 표자로 쓰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칠판에 있으면 삼수변에 표수라고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율수 3절에 율수 현이가 되었습니다. 율수 현이가 되니까 이제 참 이제 대우도 달라지고 여건도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서 이제 뭐 시도 짓고 그때부터는 좀 여유 있는 생각이 했는데 그러다 제천에 그 어떤 들어갔을 때의 어떤 야망은 뭐냐면 대가란 말이에요. 대가에 참 급제를 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 한 2년쯤 지나고부터는 거기서 사직을 하고 이제 산소에 들어가서 또 다시 공부에 몰두합니다. 참 신문 공부, 과거 공부 열심히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율수 현의를 지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생활이 풍족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사직을 하고 산속에서 공부만 하게 되니까 뭐 이제 차츰 이제 여기 환경이 궁핍해져요. 먹을 것도 없고 집 환경도 너무 춥고 이래서 살을 애이고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에 그 참 항소난때 고변이라는 장수가 이제 그 지역에 소위 요새로 말하면 계엄사령관이 됐어요. 고변이. 고변에게 편지를 냈어요. 제발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등용을 좀 해달라. 뭐 해도 뭐 몇 번 해도 뭐 어디 연락 가는지 뭐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년후 고변이라는 또 친구가 있었어요. 동년후 고변 어디 뭐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제쪽 컴퓨터 쪽. 여기 나오네요. 동년후 고변 고자 동을 고자인데 이름은 이건 이제 고운이지만은 고자가 이제 다르져요. 다른데 이건 동년후입니다. 동년후는 나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같은 애에 합격한 사람을 동년후라 합니다. 이 동년후 고변이 소개를 했어요. 고변에게.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서 겸 특히 서기직이었어요. 고변의 여러 가지 글을 대신 쓰는 그런 서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직이 되고 나서 이제 참 자기 나름대로 뜻을 이제 펼 계획이 왔습니다. 계획이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문도 많이 짓고 그래서 고변의 종사관이 되고 서기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썼는데 한 1만 여수를 한 4년만 있었대요. 1만 여수 시를.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정성하는 것이 개원 필경에 실려 있는 한 100여 편이 실려 있어요. 그런 그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제천입니다. 제천인데 그런데 제천은 12살에 들어가서 18살에 이제 거기 합격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 거기 됩니다만은 그 중에 12살에 들어갔다는 것은 고은이 정별시의 유성가랑인데 그걸 보면은 확실히 12살에 들어갔다는 것이 여기 나타난다. 무협 중봉지세에 무협 6봉인데 중봉이니까 12이란 말이에요. 무협의 중봉지세에 12살에 사입중화하여 아주 참 뭐라 한미한 신분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은하 열수지절에 은하 열수는 18회잖아요. 그 은하 열수지절에 18살에 금한 고국으로 돌아 왔노라 가노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백운소설 일로와 파한집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12살에 중국에 들어가서 18살 은하 열수에 은하 28수 28살에 금한 고국에 돌아온 것은 18살은 그게고 아까 과거에 합격한 거요. 은하 열수는 28살 28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그만 고국했다. 이런 것이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고은의 정별시 유성가가 아까 요거 또 달리네. 12승선 도해려하여 문장감독 중국 중화국이라 18병행 전사원 아예 일전사파 군문책이라 이렇게 한국에서 열전 제천조에도 여기 나와요. 고은의 정별시 유성가에 또 12승선 도해하여 12살에 배를 타고 도해에 와서 문장 감동 중화국이라 문장이 중국을 감동시켰네. 18병행 전사원하여 18에 병행 마구 이렇게 활동하여 전사원이라 전사원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을 일전사파 검문책이라 한하설에 검문책을 쏘아 맞췄네. 뭐 말하자면은 장원급제를 했다. 막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정별시. 요거 다음에 한번 그래서 더 이제 유명한 것은 제천이 이제 참 중국에서 문명을 떨치는 것은 토항소 경문이란 경문을 써서 황소의 난을 평정을 바로 시켰다는 것은 몰라도 이참 황소의 난이 평정이 어려웠는데 이 황소서 제천이 이것을 써서 참 이렇게 광을 붙임으로써 이걸 본 황소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보기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황소의 난이 평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격황소서입니다. 격황소서를 써서 참 고변이라는 그 도통이 말하자면 겸사양간이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그 황소의 난을 평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황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황소가 아니고 황소라는 이 사람이 말 연매 그런 말은 소금장수입니다. 소금장수인데 한날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소금을 가지고 굉장히 그 국가 통제를 해가지고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삼았대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수입을 이제 옛날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소금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래서 그 조세 수입을 받는데 이것이 당나라에 들어가서도 물론 그래 하다가 당나라 말기쯤 되면 더욱더 이제 그 나라가 아주 참 혼란해지고 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이제 그 소금 이걸 더욱더 국가에서 막 전매를 아주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매를 철저히 하니까 물가가 소금값이 너무 오르고 해서 사람들이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생산해가지고 몰래 가만히 생산해서 또 몰래 파는 그런 참 뭐랄까 그런 업자들이 성행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걸 뭐 한 50% 이상의 수입이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통제가 심해서 여기 반발이 일어나게 했다는 게 그 중에 이제 참 수계가 황소입니다. 이 황소가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 장안까지도 이렇게 다 접수를 해요. 그래서 한때 이 황소가 황제에 오릅니다. 황제 올라서 적어도 2, 3년 막 황제를 해요. 그렇게 아주 이 황소가 위세를 떨쳤는데 도저히 이게 참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격황소서, 황소에게 경문을 지은 그런 글인데 이것을 이제 최철이 지어서 방을 붙인 겁니다. 참 이 문장도 이게 또 참 살펴보지만 너무 참 웅장하달까. 그러는 그 리듬이 대단하고 주는 그 위압감이 있는 것이 감동을 시키는 힘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그 황소들이 이 글을 읽고 한국을 재촉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막 처음부터 내려오는 글이 막 아주 참 대단한 뭐랄까 위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격황소서 나오고 광명 2년 7월 8일 제도 도통 금교 퇴위 모는 최초는 고하노라 황소의 고황소 황소의 고하노라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이 격황소서가 아주 연역적으로 원칙을 탁 씌워놓고 말해. 여기에 따라서 이제 풀어하는데 수정 수상활 도요 대저 정을 바른 걸 지키고 떳떳함을 닦는 것을 도라고 먼저 탁 나시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미 재변할 권이라. 위험에 어떤 위기에 임해서 처해서는 재변 어떤 변할 모습하고 변모를 하는 것을 구할 권위를 한다. 그래서 참 세상에는 정도 있지만 권도 있다. 세상의 경우는 정도도 있으나 권도도 있는 거다. 정도라는 것은 뜻함이고 바른 것을 팍 지키는 이게 도인데 말하면 도가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기에 탁 처하면 말이야. 그게 따라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권위라는 거, 권도라는 거다. 그래 세상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당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려온 제도나 전통이나 그런 걸 봐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당나라 이것이 더 바르고 옳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도도한 문장이 협박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아주 이런 문장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이 격황소서인데 여기 보면 아주 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정도도 있다. 이런 것을 그런 저는 언제 학교에 근무하다가 퇴근 시간에 사거리 떡인데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앞차가 안 가고 갑자기 앞차가 이제 신호등에 바뀌니까 팍 서는 거예요. 저는 뭐 앞차 갈 줄 알고 차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탁 서니까 왜 되겠습니까? 앞차가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시범에서 탁 핸들을 떠서 튀어나왔어요. 저쪽으로. 그러게 마침 그 내거에 있던 경찰이 손짓에서 탁 불러요. 이거 또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부르더 이쪽 오라 하면 쭉 갔더니 또 굉장히 탁하게 뭐라가 뭐 도로교통법 몇 자에서 뭐 이렇게 맞다고 그러겠다. 문 열어 쳐다보면서 당신 말이야 최치원의 격황소서를 아는가? 내가 되게 딱 보니까 눈이 이래요. 그거 보면 말이야 세상에는 정도와 근도가 있는 거다. 네가 지금 교통을 지키는 것은 정도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아주 참 변모랄까 그게 잘 적응해서 하는 그런 것이 더 도에 이를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을 근도를 한다. 눈을 턱 이래요. 근데 봐라. 내가 만약에 정조를 짓기 위해서 바로 딱 썼더라면 앞차를 박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완전히 박살난다. 근데 이 위기를 당해서는 변해야 된다. 왜? 중앙선 넘어와서는 안 되지만은 이 위기를 당해서는 할수를 탁 넘어와서 이것이 군도다. 근데 이 넘어가지고 여기 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 중앙선 넘었다가 보는데 이것이 뭐 잘못됐나? 그럼 내가 가서 앞차를 박아가지고 큰 사고를 내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렇겠죠. 저쪽이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 오늘 한번 봐달라 하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저치원의 정도와 근도를 거기서 이제 한번 써본 적도 있는데 그래 이렇게 아주 쫙 풀어나는 격항소서라는 거를 하니까 이 항소들이 이거 보이면 뭐참 대단하거든. 그 설득력이고 우리가 이래서 될까? 난을 익혀가지고 말이야 황제를 이렇게 이를 밀고 나라를 핍박시키고 이런 나라가 지금 뭐 분탕이 되는 너희들이 큰 죄다 말이야. 그래서 이 황소들이 이 격항소서의 중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이교 백운 소설에 이게 써놨어요. 뭐 이거 키운 걸 키울 수 없지 싶습니다만은. 그래 보면은 이제 이 항소들이 쭉 읽어가다가 독지 어디에 일단 어디에 이르느냐면은 소가 항소가 독지 요거 뭐 안 보일 겁니다만은 요 좀 적어요 이제 요 그러니까 읽어 나아간 어디에 이르서 부려 천하지인이 천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이 개육현육하고 너희들을 모두 다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해서 천하지인이 개사 현육하고 어겨 지중지 기도 이위 음주 이 음주라 뭐라냐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중지 기도 이 땅 속에 귀신들도 이미 너희들이 죽일 그런 의논을 했노라. 이렇게 딱 읽어서 불가불상이 저희들도 모르고만 그게 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고만 저래가지고만 하상이었겠어요. 불가하상이 상에서 냈다는 것은 뭐 침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방을 붙여놓은 밑에 읽으라고 이래 단을 만들어놔요. 단에 올라도 읽다가 보면 여기서 천하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인간 너희들 안 되겠다. 죽이려고 이미 의논했노라. 그러니까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만 소르르 해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불이라만 나왔죠. 아마 여기에 천하지인에서 이미 위원회 음주에서 불상이 불이라 그러면 엎드 자기 머리 팍 들어가지고 굴복을 했다니. 그래서 이 항소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전부 다 집으로 다 뿔뿔해졌다고 그래요. 부모님께 가야 돼. 이제 다 나와요. 너희들 가서 부모에게 교도하는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자기들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곡괭이와 이런 사벌적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항소의 난이 평정되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만 그만큼 이 문장이 굉장히 위력을 떨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보다 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최천이 격항소서에서 보여줬다는 게 이 문장이 대단한 다그 연료처럼 해서 막 읽어보면 물결이 차근처럼 호도하게 문장의 기세에 내려간다는 게 이 격항소서 이것을 위해서 참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옛날에 세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명문장가로서 문명을 떨치게 됐다는 겁니다. 최천이. 그런데 이제 최천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28살 돼서 보니까 이제 이 당나라가 하면 벌써 전부 다 이제 쇠망해가지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뭐 통제력 보고 있어. 여기서 내가 도저히 끝이 없겠다. 뜻을 신라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때 신라 돌아온 나이가 이제 28이라고 아까 은하 열수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죠. 아까 은하 열수지절에 이제 보국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돌아온 나이도 이제 뭐 28에 돌아온 거 틀림없는데 사실 또 기록을 더 정확히 보면은 28에 이제 출발합니다. 저 중국에서 하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산동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건너와야 되는데 산동성에 오니까 하면 겨울이 다 되는데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불어요. 도저히 이 참 서해를 건너서 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봄이 되도록 기다렸어요. 28살에 봄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그 이듬해 29살 되는 봄에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서해안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28세 떠나가는 중국에서 출발은 28에 됐지만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은 29살 봄에 이제 서해안에 도착해서 신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신라도 이게 말이 아니에요. 신라도 하대 신라 전부 다 이제 모든 것이 신라도 참여해주고 그래서 돌아보니 참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문장인으로서 돌아와서 큰 뜻을 품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지도층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다 이렇게 경계를 해요. 그래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물론 한림학사 배설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임금에 고하기도 하고 문장도 쓰고 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거부가 심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도저히 뜻을 뺄 수 없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참 지방 군수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뭐 태랑군이라든지 이렇게 군수로 쭉 해서 아까 그 됩니까? 상림은 거기에 하만에도 군수로 나가시고 뭐 이제 사방 이래 나가서 이렇게 한번 빌빌 돌았어요. 빌빌 돌다가 나중에 그래도 한번 나라를 한번 건져볼까 싶어서 10여 절을 해올렸는데 이거 내용은 뭐 얘기할 수 없고 그 10여 절을 이렇게 임금 보고 대단하다 맞다 그래서 아찬 배설을 내렸다고 그래요. 아찬이라고 하면은 육두품 배설입니다. 아찬 배설을 내서 역시 한계가 있구나. 되게 그 수기 학생들을 이걸 수기 학생이라는데 국비 유학생들 최천을 비롯한 그 당시에 핑공과가 설치된 이후에 신라 사람이 합격한 사람은 58명이라고 해요. 그 당시 핑공과에 58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개로 육두품들이 거기에 다 와서 공부를 했다. 그 육두품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계이기 때문에 큰 출세를 못해요. 되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말직 이런 것만 주고 이래서 중국의 국비 유학생을 대침으로 해서 뭔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 수기 학생이라 하기도 하고 수기 학생 그런 중국 국비 유학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참 이렇게 참 문장가를 이제 보내는데 그게 축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왕자 중심, 왕자 정도가 수기로 본으로 잡힙니다. 그게 가 있으면은 같이 함께 그 당시에 참 국내에서 아주 대문장가나 이런 지식인들 뽑아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과거에 합격을 시키는데 합격해서 58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뭐 큰 빚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은 외무직
외교관계 사절 거기에 임하거나 아니면 잡지만 주더라는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해도 육교분기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 그렇다.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포기를 하고 가야산으로 들어간다죠. 가야산에 들어가서 참 이렇게 자기 아까 형 두 사람과 함께 좀 자연적이면서 그래 살다가 돌아갔다. 신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실망을 했는가. 그 시중에서 아까 하나 나오죠. 도시 거꾸로 한 두성가 입산시 입산시를 짓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괴리가 대단합니다. 승호, 막도, 청산호라. 승호, 중이야. 저 중아. 말하지 말 막도, 청산호,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말게. 중들이 뭐 좋다고 이제 산이 좋아 들어간다. 산이 이제 응거를 하는데 산호, 하사, 갱출상고. 산이 좋다고 하고는 왜 갱출상고 다시 산에서 나오는 시간 타일 오종적하라. 한 보라이면 다음날 타일에 나의 자취를 한번 보거라. 일입청산 갱불안이라. 한 번 들면은 청산이 한 번 들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얼마나 이제 도저히 나는 막 신라에서는 할 어떤 길이 없다. 이제 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제 안 나오지. 그런 것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가야산 소설. 그래 이제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잖아요. 해인사에 들어가면은 그 학사대도 그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천의 많이 남아 있는데 제일 올라가면은 가야당 독서당 제 가야당 독서 실어놨나? 안 실었죠. 안 실었네요. 그건 그 홍유동 예를 가면 참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정자가 탁 있고, 근데 그걸로 참 거룩하죠. 그건 제 가야당 독시가 올라가는 그 정자에 뭐라 창문만해요. 시가 그게 새겨져 있어요. 오른쪽 길에는 잘 보면 가서 이것을 탑본도 지금도 가능해요. 그걸 보면은 그때 대한 그것을 그러는 제 가야 독서당 시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여러 시를 많이 시문을 남기고 이러다가 신선이 됐다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죽은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제천에 대해서는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제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한번 참 관광 자원하려고 해서 막 8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제천의 유적을 소유한 8개 시군이 자치단체가 모여서 관광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특히 경주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광 벨트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요사이 진행을 하다가 요사이는 말이 없어요. 좀 거리 진행을 했는데 그런 아주 제천의 유적이 사방 있어요. 홍성에도 있고 뭐 어디 간 데마다 있어요.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많고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천 특히 이게 불교에도 신치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천을 보통은 유교의 종정, 유교의 조선 하잖아요. 유교. 그러면서도 이 사산 비명이라든지 이 선사들의 빔을 적게 대단 빔을 썼단 말이야. 이걸 쓰는 것을 볼 때에 제천은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다. 불교에도 굉장히 기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도교적인 측면도 또 강하니까 유불선 삼교의 통합한 그런 사상이다. 제철의 사상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불선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다방면 많이 했다 하잖아요. 유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그런 공부, 도교적인 공부 이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풍부해서 이런 그 사삼빙에 보면 이런 사상 그런 내용 깊이 나옵니다. 불교사로 할 만큼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불교, 도교, 유교, 삼교 통합 사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의 마음속에 사상은 하나지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중간에 개종을 한다든지 바뀔 수 있어도 동시에 삼교 통합 사상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사상이 뭐 불교로 바뀌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다. 특히 유교인이고 유학자고 유학의 종교이고 유학이 참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산비명을 우리 이해하기 전에 제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드렸어요. 그럼 이러한 제천이 사산비명을 왜 이렇게 찬술하고 큰 위대한 비문을 썼을까? 그 비문의 내용은 뭘까?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계속해서 조금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치원 선생의 여러 가지의 참 위대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설화와 소설화된 제천전이 너무 많이 이제 번져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설화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제천전을 들 수 있는데 그 제천전을 보면은 최치원이 아버지가 이름이 충이라고 나와요. 그 최치원전에는 충이라고 나오는데 그 기억의 실질적인 그 기록에는 견일이나 산윤 일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최치원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최충으로 알아. 충이 아주 그 당시에 태대 문장가고 아주 임금이 훌륭해서 임금이 뭘 내리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문창고래 어디 있나 뭐니데 문창고래 고론을 써있거든. 문창고가 됐어요. 문창고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창고는 문제가 크게 있어요. 문창고래 부임한 원님은 할 때마다만 그 부인이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래서 막 최천의 아버지가 문창호를 본받고도 거기에 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부임하면 그 부인들이 전부 다 사라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그게 병사들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시비들 이런 사람들을 시민을 늘 탁 붙여줘가지고 그게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못 믿으니까 사라진 걸 어떻게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부인의 그 허리에 실을 해가지고 이제 끼워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면 이거 따라가서 찾으려고 이렇게 대비를 팍 하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어찌되니까 날 막 팡 하면서 막 순간적으로 팍 부인이 뭐 사라져버렸어요.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사라져.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것도 이걸 하기 위해서 방비하고 나중에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당신 잡혀가면 그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참 뭐랄까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가죽 주머니를 탁 그 안에 향을 넣어서 당신 어디 가서 참 이렇게 유폐되든지 다치면은 내가 요 향을 탁 피우면 이 향이 난 줄 알고 그렇게 탈출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 오늘 뭐 갑자기 팡 소리 흔들면 사라져버렸어요. 부인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참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다른 거리 시를 이제 따라가 보니 그 시를 쫙 따라보니까 큰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실이.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불을 켜가지고 가만히 앉아보니까 안에서 말이야 금돼지 한 마리가 녹아지게 자기 아내를 안고서 그렇게 아주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면 저를 참 구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그 전에 10사람의 그 후보 부인들이 거의 고론 부인들이 그 잡혀가지고 옆에 탁 시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러면 좀 몰래 한번 그 동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살살 들어가서 염탐을 했다는 거야. 그걸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신호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주머니 안에 향을 피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싹 들어가서 주머니 향을 팍 넣더니 그 향 냄새가 탁 나니 그 부인이 우리 원님이 내 남편이 나를 구출하러 왔구나. 그리고 최고 이제 뭐랄까 꾀를 냈다는 거지. 돼지한테 돼지야 누가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들은 뭐 세계에서는 호랑이를 대무석한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지만 실제로 뭐 호랑이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 뭐가 제일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사슴 가죽이에요. 사슴 가죽에 그 가죽을 머리 뒤에 귀뒤에 붙이기만 하면 우리는 막 잠자듯이 서로 죽는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주머니에서 그 가죽 주머니가 사슴 가죽이란 말이야. 그래 그 가죽을 탁 해가지고 돼지 기대에 탁 대더니 돼지가 뭐 갑자기 뭐랄까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이제 그 부인도 구하고 그 전대에 고론 부인도 다 구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충이 제천의 어머니죠. 충은 저 아버지 그 부인이 어머니가 4개월에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또 6개월 돼 갔는데 4개월이 거기에 참 대지하고 살아가지고 10달 만에 아기를 낳게 돼. 아기를 낳는데 이 최충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내 아들일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일지 대치 아들일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의심돼서 나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해운대 뭐 이거 되면 저 바닷가에다가 버려가지고 죽도록 버려놨더니 며칠 뒤에 이게 다 죽었나 싶어서 가보니 그게 아니고 낮이 되면은 선녀들이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저 돌 보고 밤이 되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돌 보고 낮이 되면 확들이 내려와가지고 감싸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참 이걸 뭐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 제천이죠. 그게 제천인데 제천이 자라면서 이제 뭐 설하니까 늘 바닷가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와 놀면서 시를 짓고 노래 부르고 시를 짓는데 이 시 짓는 소리가 당나라 황제까지 들어가지고 황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황제 어떻게 보는데 있는 안목이 있는지 몰라도 신라의 큰 변방에서 한다운 음악가 시 낭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알아보라. 사실을 보냈다는 게 이 신라에 있다 하니까 신라에 가서 이런 사람 참 아름다운 시를 읽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가보라니까 사실에서 보고하기를 그건 어린애가 말이야 저렇게 시를 잘 읽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단한 앞으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위급은 우리 참 나라를, 이 황제의 나라를 이렇게 참 위험하게 빠뜨린 인물입니다 하니까, 아, 그럼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럼 저를 뭐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신라에다가 황제가 문제를 더 내가지고 이 문제를 못 맞추면은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라.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참 그 문장가나 그런 사람 아니면은 지식인이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하만의 상자 안에 달걀을 솜으로 팍 싸가지고 이걸 봉해서 사신을 통해서 신라 왕에게 팍 내면서 여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시로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내로 보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치리라. 그리고 신라 왕이 이제 고민에 빠졌다는 게, 이 화재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도 시를 써붙이라니까, 써서 보고를 하라니까. 그래 이게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최천의 아버지가 아주 대단히 참 아까 뭐 설하니까 거기에 저 유명한 문장가고 재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재상을 불러다가 참 이런 것이 이런 낙난에서 이런 참 문제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걸 빨리 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해가지고 저 재상은 최천의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재상이 늘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한편 최천은 바닷가에 놀다가 슬슬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참 여러 할 일 없어가지고 막 이랬더만 뭐 잠일도 하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뭔 그랬냐면은 거울을 고치는 노비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거울 고치세요, 거울 고치세요. 옛날에 거울이 이제 그런 그 특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 재상집에 저 아줌마가 듣길, 우리가 이거 참 거울이 고장이 났으니까 저거 한번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불러가지고 거울을 고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 거울을 이제 고쳐니까 잘 고치다는 거예요. 너무 잘 고쳐가지고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뭔가 비범해서 보여가지고 말을 이렇게 참 길들이고 먹이는 그런 걸로 이렇게 참 뭐라고 여러 것도 채용회장이 들어와서 우리 말을 좀 돌보라. 그러니까 최천이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을 돌보는데, 이 말이 말이야 뭐 아주 뭐 사나운 말들이, 최천이 뭐 손만 가면 부드러지고 막 처음 다 살이 찌고 맑은 것들이 뭐 보통이 아니래. 그리고 저 부인이 야, 저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평소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최천도 이제 말을 슬슬 이제 길을 가면서 그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래서 한 번쯤 슬슬 나보니까 그 집에 따님이 보통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대단한 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그 따님 보기 위해서 늘 한번 그 화원에 나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재상의 딸이 봄이 돼가지고 참 하청하고 이러니까 나와서 자기의 정원을 꺼내는데 꽃들이 한발에, 그래 저 재상의 딸이 그래서 시가 막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소함전의 성미청이라,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너무나 막 꽃이 만발한데 새들이 지적인데 그 지적을 울어도 꽃이 피어가지고 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웃어도 들리지 않는구나. 이러니까 어디에서 또 소리가 딱 들리는 것이 조제 이마의 눈안간이라, 이렇게 답줄 탁 떠오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조제 이마에 새가 남간 앞에서 울 때 울지만은 눈물은 볼 수 없구나. 너무나 이게 좀 멋지고 말이야. 대꾸가 탁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대 인용을 해놨죠.
허소 함전의 승미청이여 조제이마의 눈안가랴. 꽃이 말이야 함전에서 난간 앞에서 웃지만은 소리는 들리지 않네. 꽃이 난간 앞에서 저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조제이마의 눈안간이라니 턱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새가 숲을 아래서 울지만은 눈안간이라 눈물은 보기 어렵구나. 이야, 이게 너무 멋져.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설명이, 그 저가에 그 노비가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말을 먹인 노비들라는 게. 야, 이게 참 어물부터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 노비가 보통이 머리 아니야. 대부분 뭐 순간적으로 저렇게 답변이 탁 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제 재상이 이거 뭐 한 달 기간이 다 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전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다 불러서 봐도 시를 도저히 맞출 사람도 없고 시를 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지금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저 노비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한번 노비를 불러다가 저거 어떻게 한번 이걸 지어보라고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재상이 노비를 불러다가 너 우리 이래 이만저만 하니 너 이거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본 지어드리겠다 이야. 그러면 너 한번 지어봐라 이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하고 결혼을 시켜주면은 제가 그것을 문제 풀겠습니다. 택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노비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 이러니까 그럼 나더러 이명이 그쪽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자꾸 가지 초조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러다 그러면은 네가 확실히 맞출 수 있겠느냐? 맞출 수 있다면은 내 결혼을 하라 가겠노라 이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놈이 매 술만 먹고 잠만 자고 맞추질 않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 참 초조한 그런 분위기인데 안 맞추고 있으니까 그 딸이 왜 안 맞추냐 빨리 좀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걸 시로 지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내 말 사이에 붓을 끼워 넣어라. 붓만 끼워 넣으면 내가 어느 날 이걸 시를 쓸 테니 그렇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붓을 이제 끼워서 나왔더니 어느 날 이런 시를 탁 지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단단석중물이 반옥 반황금이라. 야야의 지시명인데 야야의 지시명이나 함정미도입니다. 단은 둥글 단자거든. 단자는 둥글고 둥근 돌 가운데에 어떤 물건인데 돌 가운데 물건이 반옥 반황금이라. 반은 옥이 올 때 있고 반은 황금이다. 황금이니라. 요거 봐서는 뭐야? 달걀이거든. 반옥 흰자와 노른자가 이제 밤색이라. 야야의 지시명이나 밤마다 때를 알고 울지만은 함정 미톰이라. 정은 품었으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미톰에 아직 말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이런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시를 딱 적어주니까 내용을 모르겠고 뭔가 이런 걸 주니까 재상 이걸 가지고 임금에게 보고를 했더니 임금이 뭐 지금 다른 답은 없다. 이걸 제출할 수밖에 없다. 당나라에. 그 당나라 황제에게 떡 제출했더니 당나라 황제가 떡 보더니 시에 묻더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신하가 어떻게 감히 그걸 맞출 수 있단 말이고 여기까지는 맞았다. 단단석중리 반옥 반황금 계란이라는 말은 맞다. 근데 그 밑에 또 보니까 야야야 지금 밤마다 때려고 운다 했다. 이건 틀렸어. 근데 너희들은 답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나서 이 형 틀리다 하니 참 죄송합니다만 그건 한번 열어놔 봅시다. 이 형 틀리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하니 그 가져가는 함을
탁 열어보니까 와서 병아리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건 답이 병아리는 계란이 아니고, 아마 계란만 넣었지만은 황제는 계란을 가지고 문제 내는데 그 사이에 한 달 만에 뭐가 됐어요? 병아리가 됐어요. 그걸 모르고 내 결과적으로 병아리까지 맞췄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구나. 그게 누구냐 이러니까 신라에 있는 제천이라. 그럼 빨리 우리 당나라에 입국하도록 해라. 나에 와서 참 이렇게 나 일을 도와라. 그래서 이제 이 제천이 참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때부터 북파가 났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 도술로서 처음 다 해결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 황제에게 처음 다 도술로서 황제가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신라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쫙 아주 후반부에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것이 제천전 참 소설이 하기도 하고 설화의 소설화하기도 하는데 거기 나온 이런 것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제천의 그런 위대함을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아까 얘기하는 제천의 요건 수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제천의 시중에서 제가야당 독서당 제가야 독서당 시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경주 최씨의 유명한 문중이나 어떤 배관이 보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올라갈 때 농산정이가 있잖아요.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유동에 올라가면서 왼쪽에 정자가 이렇게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정자가 하나에서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 교육이 농산정이었거든요. 농산정. 그래 지나면서 그걸 소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제가야상 독서당 시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전부 다 우리나라에 이게 제일 유명하다 해가지고 뭐 박사기 논문 그 문중의 그 해관이 다 쓰여져 있으면서 밑에 여기에 어렵다고 구격을 여기 붙여놔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광분 첩석 구중만이요. 놀라서 달아날 분자인데 이거를 안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 소위 그런데 문중해관이나 책 끝에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이 문자를 포함 문자로 이랬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이게 그때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옆에 물이 쫙 흐르고 공주동 가는데 농산정이 옆에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산이 옆에 쫙 아주 그 안에 돌들이 뜨득뜨득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물소리가 굉장히 이제 감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은 미쳐 달아나는 첩첩한 돌들이 보면은 옆에 막 흩어져서 이놈이 모습이 뭐냐면은 마치 돌들이 미쳐서 달아나는 것 아닙니까? 돌이 막 산에 대신에 막 벽이 있으니까 미쳐서 달아나는 돌들이요. 돌들이 미쳐 달아나고 중만은 맷뿌리들은 여러 맷뿌리들은 울부짖네. 그 들어갔는데 모습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게 좀 무슨 소린고 이거 안 되니까 이제 뭐냐면 미치듯이 이렇게 내뿜어 첩석에 들어가는 돌이 확 있는데 그게 미치듯이 물을 뿌리고 그 중만은 맷뿌리들은 울부짖는 단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분은 원래는 원문은 소달아날 분자예요. 그 뭐냐면은 이 돌들이 옆에 척자인데 마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첩첩한 돌들이 막 미쳐서 달아나는 것처럼 그래 보인다면 옆에서. 그래 첩첩한 돌들은 미쳐 달아나고 중만은 겹겹한 이 맷뿌리들은 울부짖네. 보니까 맷뿌리가 쫙 선뜻 저쪽 있는데 막 입을 벌리고 막 부르짖는 듯하다. 그런 모습을 전경을 이게 이제 기성적의 기로서 일으킨 것인데 이걸 해석이 전부 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아마 이 분자 그러니까
물 분자. 이거는 돌 사이에 물결이 몰아쳐 미친 듯이 몰아쳐 이렇게 천연 단전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제가연 독산 시의 해독을 다 그래 해놨어요. 그 이게 이제 그 또라 어떤 환경을 묘사한 것이 못하고 우리 이는 한번 지쳐가니까 사람 말소리 직권에도 들리거렸구나. 혹고가 상공이라는 데도 있어요. 상공 항상 혹은 혹시 시비의 소리가 혹공 시비 성도야 이게 도이 귀에 들릴까 싶어서 세상에 그런 요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보기 싫다는 게 나는 그 떠나다 이제 아까 그 청산시가 한 것처럼 일부러 고의로 격자는 하여금 격자의 사동이죠. 하여금 격자. 흐르는 물로 하여금. 이 흐르는 물이 나와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로 하여금표 관측했다는데 이게 하여금이잖아요.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농산정에 올라간 정자의 농산입니다. 산을 에워싼다 해서 농산. 그 대바구니 농자 있고에 그 대주 뺑 갔는 데죠. 농산. 대죽입니다. 이게 농자가 대바구니 농자도 되고 에워쌀 농자도 해서 또 보통은 저 산을 다 에워쌌네 이러기도 해요. 그걸 요새 번역 다 그려놓습니다. 저 산들을 에워쌌네. 그러는 분이 일부러 그러는 물로 하여금 산을 불러싸게 다 산을 불러싸게 했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농산정이라는 건 물론 농산이니까 산을 둘러싸는 게 그 이름을 농산정이라고 해요. 이거 산이 그 정자 이름을 농산이라는데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요거는 뭐 그래도 이래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오도돼 가지고 모든 분이 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 번역을 처음 다시 해 똑같이. 왜 어떻게 하냐? 이 분을 써가지고 첩선 돌 사이에 물은 막 미친 듯이 몰아치고 이런 식으로 중화의 여러 가지 고리에는 오른젓하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최씨 정치회 회장이 그 회관이 있어요. 사무실에 회장이 돼서 이런 거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또 옆에 번역을 또 그렇게 놨더라고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걸 살려야지. 안 된다고 글자까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뭐 알았다고 이러더니 맨 끝으로 최씨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나 하고 나는 예를 본 적이 있어요. 최씨들이 이번에 내가 이제 그 최씨들 문중 번역이 나오고 있는데 문집에 얼마 틀어막혀 있더라고. 그래 좀 고쳐주고 이랬더니 저희가 뭐 호랑이 그림 잘 그리는데 나한테 대신 호랑이 그림을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아이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말만 그렇구나. 그걸 이것도 안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지금 하는 사선비명의 이 연구를 1987년에 썼어요. 조사는 86년에 해가지고. 이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한 500매력이 온 거지. 이런 걸 써가지고, 퇴계학부에 내가 실었는데. 그거 실자마자만 최씨 문중에서 뭐 나를 뜬다고 막 야단. 왜 그러는가? 그래 내가 이제 제천의 삶에 대해서 내 앞부분에 아까 설명했지만 앞부분에 결론을 내놨어요. 제천의 위대한 참 학자요, 문장가요. 그런 지식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최고의 지도자한테 목숨을 걸고 나라가 지금 위대한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쪼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근데 내 해봐야 안 돼가지고 가야성 들어갔잖아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게. 지도자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뭘 이렇게 꿈틀거려야 되는데 이래 해봐야 안 되겠구만. 빠져봤다. 그래서 내가 나약한 지식인이요. 아주 우유보다는 하나의 참 뭐랄까 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을 냈거든. 사실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보면 참 세계의 참 제일 명망가고 참 문장가고 좌지우지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뭐 반대하고 뭐 이렇게 배 타지고 뭐 이렇게 시기한다고 그러면 뒤에 빠져서 나를 뭐 그대로
망했다면 신라가. 그럼 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안을 내고 안 되면 뭐 쿠데타를 못 하더라도 말이야. 뭘 해가지고 임금을 의하든지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지고 신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안 하고 저 회의사에 들어가가지고 자유연행에 신화 없고 이러다가 뭐 신설이 있다 그러면은 뭐그 대택이 있겠어요 신설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나약한 지성인에 불가다 소리 났어요. 지성인이라 나약하고 소극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했더니 저 시중에서 아무것도 딴 거 다 잘해놓고 뭘 해놨다고 야단이에요. 야단해가지고 막 원수처럼 막 옛날에 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호랑이 금도 안 주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저 경주에 무슨 큰 최치원 재단을 만들 테니까 앞으로 교수님 맡아서 해주세요. 그건 말도 없고 그건 왜 된지 그건 뭐 지금 만들긴 좀 만들기 싶은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 그거 이제 이것도 이게 틀렸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빠르게 해야지. 그 어디 그저 무역선 인터넷 옛날에 뭐 그런 게 있더라. 이제 교과서에도 교과서에 실렸던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 모씨가 서울에 그 박사기반 모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이래 그 가야산 가보잖아요, 농 같아. 가야산 농산 옆에 가보지도 안 하고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왜 소가 달아나고 미치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막 올라갈 때 저 파도가 아니라 물이 이제 계곡물이 흘러가서 확 치는 그런 모습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산에는 막 소리가 들리더니 아마 이게 물 분자 아닐까 뭐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 그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곳곳에는 설치는 거 추야 우중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 아까 그 얘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 하여튼 제치어는 이제 식품만 아니라 이 산문에 이제 참 독보적인 그런 업적을 남겼다는 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산비명인데 그럼 사산비명은 네 산의 유명한 비의 명문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 그럼 사산의 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사산비명이라는 것은 최천이 쓴 네 산의 비문택입니다. 비문. 그런데 이제 비문 요새 아마 여러분들도 비문도 많이 보시고 쓰시고 아마 하실지 이거 다들 유명하신 분이니까 나무 비도 써주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새 비문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비문 보면은 앞에 뭐 그 위치로부터 형제 간의 문제 뭐 그 사람의 뭐 업적 뭐 쭉 써난 뒤에 시를 하나 써붙이죠. 시를 하나 써붙이면 비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비명은 원래는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문신조령에도 나와요. 원래는 짤막한 시였어요. 비명. 시적으로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이걸 시로 탁 써가지고 묘소에 탁 붙인 게 비명입니다. 비에 명을 비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는 거래요. 비명입니다. 비명인데 차츰차츰 뭐냐면 앞에 이제 서문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사문으로 그 과정을 쭉 앞에 쓰고 그래서 나중에 찬양하는 그 명을 뒤에 탁 붙이게 돼요. 차츰차츰 변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적인 것도 앞에 보면 이 서문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서문이 99%고 나중에 명문은 짧게 요렇게 한 뭐 4구나 요새로 말하면 뭐 한 시 한 구 요렇게 탁 쓰고 자꾸 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이는 비명하고 비문합니다. 비문. 피의 그 문장 앞에서 서문이 막 위주고 뒤에 시를 안 쓰는 수도 많아요. 그럼 그건 원래 비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시는 반드시 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나무 비문 써줄 때 뭐 그래 쓰시 싶습니다만은 앞에 뭐 해가지고 뭐 해놓으라 해 맞추고 맹년면이 쓰면 안 된다. 반드시 그걸 앞에 서문 쭉 쓰고 요건 앞에 서문이 원래 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하노라 해서 뒤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명문인데 네 산에 이제 비를 세워가지고 명문을 쓴 것이 사산비명인데 특히 선사들 아까 뭐 누가 이제 선종의 대사들 선사들 그리고 비명 4개, 3개는 그거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3개는 하나의 그 선사들의 비명이고 하나는 초월산에 대한 그 산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숭복사를 짓게 된 경이다 이런 걸 밝힌 것인데 그 진감선사비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 대공탑비인데 아까 어떤 데 진감국사라고 한다는데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국사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그래 쓰신 데가 있다 해요. 뭐 그걸 쓸 수도 있겠죠. 국사 받았나? 그 국사라는 게 무슨 뱃설자리도 아닌 거고 나라에서 원래 옛날에 원칙은 뱃설인데 참 임금이 불러가지고 아이고 국사님 아라도 뭐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 아이고 국사님 뭐 이렇게 국사 예쁘는데 그 반영을 안 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국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입니다. 이것은 지리산 하동군 쌍계사에 있는 거고 요 어디에 있는 지리산에 있는 겁니다. 요 하나는 두 번째는 성주사 낭해하상의 백을 보강 보자에 초두면 때 보갈 보자가 되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보강탑비인데 이건 성주산은 저 보령군에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 가다 보면 백도로 쓰는데 여기 있는데 성주산 이걸 뭐 숭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령 요새 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령군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봉암사 문경 봉암사 지정대사 적조탑비 이건 휘양산 문경에 있는 휘양산에 세워져 있는데 문경시 봉암사에 있어요. 요 3개는 쌍계사에 있는 그 진감선사 대공탑비하고 성주사 낭해하상 백을 보강탑비하고 봉암사의 지정대사 적조탑비 요 3개는 이제 산에 세운 게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초월산에 세우긴 세운데 이제 사산은 맞아요. 사산은 맞는데 이거는 앞에 세우는 선사 대사들에 대한 그 참 비문이고 요 초월산 대숭복사비는 초월산에 세운 숭복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경위 등을 밝힌 것입니다. 이 3개. 그래서 이걸 사산 비명이라 비문 되게 뭐 비라 사산비고 거기에 쓰 있는 비문인데 명이라고 합니다. 비문이라는 소리는 보통 요사에 있는 비문이 하지만은 그리고 요새 사산 비명이 되어 있는 4가지의 명문을 사산 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면은 226쪽에 사산비명의 창술 동기화 과정 그 얘기 나옵니다. 내용은 구체적인 것을 읽어보시고 왜 그래 참 유학자가 불교의 선사에 대해서 왜 비문을 왜 써놓은 말이에요. 많이 썼죠. 옛날부터 요사이부터 교를 많이 하는데 그럼 왜 그랬는 동기가 뭐며 또 과정은 어떠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오른쪽에 보면은 서너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 보면 나라가 불안하고 그 당시에 신라 말에 골품제가 이제 아주 그 타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골품제의 어떤 모순. 골품의 모순은 뭐냐면은 거기에 진골이 아니면은 그 국가의 지도자 될 수 있어요. 높은 뱃을 못해요. 육두품 이하는 전부 다 전부 다 잡칙 같은 걸 주고 이렇게 해서 큰 그 뱃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순이 많은 그 문제점이 등장을 해서 거기다 보면은 예를 들어 해공 때의 대공의 날이라든지 96각간의 난도 일어나고 그 밑에 보면 김양상, 김헌상, 김우징, 장보고 등 이런 사람들 왕위 쟁탈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은 하나의 골품제에 대한 도전인데 그 다음에 진골 자체 내에서도 막 저끼리 여러 가지 어떤 축출을 하거나 강등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두품 이하의 관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큰 관직에 높은 관직에 고위 관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적극화되었는데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당나라 유학이죠. 당나라 유학에 가가지고 빈곤가에서 급제를 하면은 아주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나온다는 생각에서 제천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골품제라든지 모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밑에서 한 7째 줄 보면은 그 수기 학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국비 여학생인데 기간은 10년 줬다 해요. 대단히 많이 줬죠. 10년간 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최초는 6년 만에 거기에 합격하고 물론 또 오래 있다가 28살에 돌아왔다고 아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육두품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유학하고 참 지식인으로서 유명인이 되면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는 선종, 그 교종이 아니라 교종은 화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점호,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걸 점호잖아요. 공부를 하나 해가지고 도에 격도하는 이것이 교종이라는 거예요. 교종은 좀 그러니까 공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전부 다 불교 같은 놓고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이래서 나중에 참 이런 뭔가 도를 이처 그런 해탈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교종인데 이 교종이 보면 막 너무 이론이 비어지니까 신라 특히 말하면은 선종이 이제 득세했잖아요. 구산 문종을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이건 정오가 아니고 막 순간적인 돈을 그게 필요 없다니 공부가 어디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해탈하고 깨닫는 것을 순간적으로 팍 꺼야지. 이건 뭐 공부해야 될 일이냐. 그렇잖아요. 원효대사가 무대 해골 마시고 물 마시고 막 순간적으로 팍 해탈을 했단 말이에요. 해탈했는데 뭐 그게 이제 의상대사 이런 사람 처음 중국에 가지고 10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뭐 해탈을 했다가 좀 모르겠어요. 그 도노했단 말이에요. 원효대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나중에 뭐 이런 것이 선종이라는 말이에요. 선해서 이렇게 좀 선해서 도를 깨치는 게 선종이 신라 말에 참 이제 풍미했어요. 근데 선종 계통이 차츰차츰 그 참 장문을 가지고 사원 옆에 큰 뭐를 틀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세력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해인사 같은 데도 땅이 막 해인사에 있는 처음부터 그림은 전부 해인사 땅입니다. 그 절들은 전부 다 자기 땅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들이 막 대단한 세력을 갖고 하나의 세력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라말이 되니까 왕권이 약해지니 지방의 호족들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나는 장군이다. 뭐 이런 전부 다 막 호족들이 막 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족은 호족대로 그 다음에 저 선종은 절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치고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갈래의 하나의 뭐랄까 뭐 그 세력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유학파들 그 지식계층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선종 무리들 선종에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이렇게 한 선종 무리들 또 하나는 저 지방에서 호족들 이거 서로 막 이렇게 엇갈리는데 서로 상호 보완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 절에 있는 그 이 선종들은 중국의 대개 당나라에 다 입당을 하잖아요. 입당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뛰어도 보면은 전부 다 낭야상이나 그 다음에 진감선 다 중국에 다 그 유학파들입니다. 유학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한 제치원이나 이런 참 견당 유학 그런 국비 유학생들하고 만나요. 그래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 친해져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같은 또 육두품들이에요. 그래 아주 결석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방의 호족들은 어떤가? 호족들은 이게 힘만 있고 돈만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공허해. 이걸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뒷받침 받으려고 하면은 선종이거나 참 대사거나 아니면은 유학 갔다 온 그 유학생들의 어떤 비교를 같이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 약점인 그런 정신적인 면을 이렇게 보강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왕은 국왕대로 이 세 세력 때 저끼리 자꾸 뭉쳐 이러니까 원래 신라 말이 되면은 전부 다 나라가 이렇게 참 다 기울어지고 다는데 왕권이 아주 약해지고 그러니까 뭐 돈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의열빙고 지키려 하면 그러려 하면은 뭔가 임금이 어떤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국비 유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선종들이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 국비 유학생들 아주 유명 문장가들에게 비명을 받아가지고 피를 세우고 이러니 야 이걸 좀 이용하자. 그래서 임금이 왕명찬으로서 그냥 숟가락 얻는 거죠. 제천을 하여금 가만히서 저끼리 참 제천이 참 선사들의 비명을 쓰는데 임금이 그라이나 또 쓸 사람이지만 불러다가 이 선사의 대사의 비명을 써라 이런 명령을 내놓고 해서 임금은 명예에서 쓴다 이러니까 체면도 쓰고 그 어떤 위력을 좀 가지게 된다. 그런 어떠한 그 어떤 동기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제천이 선사의 비명을 쓰게 됐다 하는 겁니다. 쓰게 됐다. 그런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그 동기 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230페이지에 아산비명의 찬술 과정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보면은 찬술 과정에 쌍계사 진감선사의 대공탑비 부터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쌍계사 진감서 대공탑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하동군 하계면 쌍계리에 쌍계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해소라는 대사, 해소의 아까 선사죠. 속성은 최씨인데 예장한 5년에 입당을 해서 신감선사 밑에서 수계를 하고 그래서 이 해소가 돌아와서 옥천사를 건립했어요. 창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범패 있잖아요. 범패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잘 불러가지고 대중을 교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분이 돌아가시자 이제 왕이 뭐냐면 법포를 해조라고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해조라고 냈는데 소승왕의 휘가 이게 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기하기 위해서 시효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걸 해서 해소로 고쳤어요. 그래서 해소 선사가 됐는데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시호를 진감이라고 내렸어요. 진감. 그래서 진감선사, 진감선사 됐잖아요. 탑포를 대공영탑이라 했어요. 탑을 써요. 사실 이거 사리탑입니다. 사리를 넣어서 탑을 만들어주는데 사리탑이 맞잖아요. 그 탑에 대해서 이 탑이 어떻게 누구 탑이고 뭐 그걸 써놓은 것이 빕니다. 반드시 탑비가 쓰게 돼 있어요. 탑을 만들고 비를 세우고 옆에. 탑비 형식이 두 가지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대공영탑이라 하고 시호를 진감이래. 그래서 진감선사 대공탑비 비를 비고 그 시를 좀 비명이 되죠. 대공탑비 명이 됩니다. 그래 해소의 사지탑비다. 비의 그 총 높이는 3.63m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 보면은 뒤에 낭해하성은 4. 몇 미터인데 비심만 해도 한 2.2m. 그 뭐 하면 이거는 한 7, 8척, 7척, 6척은 얼마예요? 옛날은 척은 25cm입니다. 요새는 30cm지만 3척은 21. 약간 한 7자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7자 비를 쓰는데 옛날에는 좀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중에 상상 이재수 박사님 그분은 돌아갔을 때 제가 조교하면서 7자 비를 써드렸어요. 근데 수세 박사님 아까 참 유학의 종장 제천의 문화 책으로 학술을 하신 부분이 돌아가신 그분은 요새 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일반 자연 산에 참 요소를 쳐서 이런 크게 세울 수 있겠는데 그 뭡니까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공동묘지에는 원래 비를 못 세우게 돼 있대요. 근데 이 비는 세워야 되겠는데 또 제가 수제자를 하면서 안 세울 수 있거나 우리 학생 대학원생 돈을 좀 받아가지고 세우려고 하니까 5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이 5자 비를 세워드렸는데
다짜비 하면은 뭐 3, 5, 15 좀 적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서 나는 우리 아버지 사실은 크게 뭐 학자도 아니고 뭐 대학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는 써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해요. 우리 마을에 염에 누가 돌아가시면 전부 다 염은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우리 뭐 대서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저분은 호인이고 저분은 또 아버지 그래 뭐 대접을 받았어요. 돌아가시면 전부 앞에가 말 없어 딴 사람은 안 할 건지 아버지 말 다 전부 다 먹고 이 훌륭함은 제가 하니까 피를 씌워야 되겠는데 아들이 낳았으면 피를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차를 씌워야 되고 보통 피는 홀수로 자를 얘기하잖아. 뭐 5자비, 7자비 대이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5자비 세우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7자비를 세우기는 이건 좀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난 것도 아니고 돈인 것도 아니고 뭐 학자도 아니고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이게 훌륭한 그밖에 없다. 그래서 난 6자비 내가 시험 내는 것이 뭐 어디 법이 어디 있는 거야. 6자비를 세운 적이 있는데 요거는 한 7자비 정도가 조금 넘어요. 사실은 큰 비죠. 근데 비폭이 1m 1m인데 낭야산비 나중에 보면 한 1m 50 한 발 돼, 한 발 2m 50 되면. 근데 여러분들 비교하면 되게 요만합니다. 비폭이 뭐 다가 요만하고 두께는 한 18cm 20cm. 근데 이거는 이 두께는 안 나오네요. 이 두께 하여튼 두껍고 고온이 최천이 찬 병서를 했어요. 비명도 찬하고 그다음 병서 글씨도 썼어요. 글씨가 민폐잖아요. 지금 그 북글자면 마지막에는 고 최천의 이 진감선사비의 이 비문을 합본해가지고 필첩을 해서 많이 합니다. 아주 해석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것도 유명합니다. 국보 제47호인데 아유 시간 다. 이거 더 이상 하여튼 창술연대는 신라 정광왕 인연이고 그림연대는 진성왕 같은 연대고 이수의 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왜 됩니까? 피는 밑에 구포가 이제 구부로 만든 대 구부. 그 다음에 비신이 있어요. 비신, 비몸체. 그 다음에 위에 그 이수를 합니다. 이수를 하는 이유는 거북이 모양 동물만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당, 해동, 진감, 선사비 이렇게 전설 다 써놨어요. 요 당자 이제 여기 앞에 이 당자인데 양 옆에 플러스 화살시자에서 이게 당나라 당자의 고자입니다. 뒤에 밑에 한번 봅시다. 이거 올라가네. 여기 지금 좀 희미하네요. 이게 진감선사비입니다. 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바로 보면 밑에 있어요. 이게 국보 제47호예요. 지금도 제가 뭐 한 10년 전에 가봐서 그중 몇 번 가봤지만 그때도 보면 이게 피각이 없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제천에 글씨고 짓고 친필이고 이런데도 이거 피각 안 된 막 피각 그리 잘 사는 이런 피각도 없어요. 지금도 피각이 없지시고요. 근데 이게 봐요 다 깨졌잖아요. 처음 철주로 막 씌워놨어요. 근데 이게 다 깨져 6.25 때 또 막 총을 맞아가지고 구멍이 뻥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 이제 요걸 요 밑에 이걸 이제 뭐라 합니까? 구보를 하잖아요. 거북 모양으로. 어디 비신이고 요걸 이수로 합니다. 이수의 제목 앞에 액이란 말이에요. 액자 영어로 요 쓰는 이걸 제액이랍니다. 그 제액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만 있습니다. 여기 제액입니다. 요래 딱 새겨져 있어요. 여기 당자, 여기 양 밑에 요 화살시자 여기 당나라 당자의 고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동, 고 옛날 고 진감 선사비 이게 바로 전도 누가 쓰냐면 최천에 썼어요. 이 멋있잖아요. 이거 뭐 그림이지만 하기에 예술이잖아요. 이거 하여튼 유명한 진감선사비입니다. 이 진감선사비. 그 진감선사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언제 하는 거 제일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주 사의 낭야상비는 뒤에 또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만 이게 참 시간이 좀 합니다. 낭야상
아이고, 조금 어디 할게요. 충남 보령 성주에 있고 국보용은 제8호입니다. 이게 내 쪽에서 제일 커요. 이건 막 어마어마해요. 두께가 이건 어디 보면 비의 총고는 4.5m잖아요. 제일 높은 것은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광개토항비가 6.39m예요. 자연석이고 그거는 6.39 얼마나 큽니까? 6.39m. 그런데 이거는 4.5, 한 6m 돼봐야 얼마 큽니까? 저 조사를 가보니까 학생들인데 한 발이에요. 이 비 폭이. 그 다음 비 여기에 이제 두께. 비 두께는 얼마냐? 42cm, 한 5cm 이만큼 두꺼요. 독점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입니다. 제일 크기가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저는 큰 비가 잘 없어요. 물론 요새 보면은 세급이라든지 큰 거 세운데 다 조사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높이 세우면 일반 개인 비용으로서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연대라든지 이거 시간이 없으면 또 이것은 문염대사 묘탑비입니다. 사리탑비 묘탑비 묘의 탑비니까 뭐 중조안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효를 대낭해 혹은 낭해하고 타포를 백을 보강이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오해사인데 이분이 성주사에 낭해화상이 와가지고 뭐를 중창을 했느냐 하면은 성주사로 중창을 했어요. 그때 2,000여 명의 문인들을 배출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대사면. 그 다음에 3,000불전이 있었다는 게. 보통 1,000불전이 있지만 3,000불전 잘했어요. 그거 대단한 비입니다. 임진난 대솔시대 없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백을 보왕탑비 모습입니다. 아이 두꺼워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가가지고 여기다 조사하니까 비강 옆에만 아직도 깨지기 많고 막 그래요. 막 그래 내가 이래 조사인데 저도 두 개를 요건 백제 때 건데 백제 시대에 연함은 와당입니다. 그거 내가 갖고 있어. 이번에 이거 아니라고 내가 찍어가지고 여기에 올린 겁니다. 요건 신라 말 선초에 제명 와당입니다. 요 성주 천불을 당초라고 하는 그 중에 명문이 새겨진 겁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거기서 채취를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대사 적적탑비 이건 문경이 있으면 저희 고향이 문경인데 이거 이거 조사하러 갔다가 이게 봉암사는 선빵이 유명해서 전부 다 개방을 안 해요. 전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 조사할 때는 1986년에 조사를 갔다 했잖아요. 옛날에 절 치우고 가면 되는 것이 싶어서 그런 학생들을 한 20명 데리고 가니까 공문을 떠냈더니 하루 전날 우리는 이거 개방 못하니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항의를 했죠. 저는 무슨 소리냐. 내가 공문 낸 지가 하면 열흘도 넘었는데 그럼 빨리 얘기해줘야지. 그럼 당연히 책임 아니냐. 책임져라 이러니까 우리 잘못했으니까 특별히 조사를 허락해 주겠습니다. 이거 가서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데 이거는 도리는 사람의 묘탑입니다. 일본에 입당하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희양산에 있고 시효를 지정이라고 타포를 적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정돼서 적적 탑비라는 거죠. 비서는 2.73m 좀 상거죠. 피폭 1.64m 아주 넓잖아요. 요건 두께는 얕아요. 이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명설한데 그 당시에 뒤에 보면 분황사의 성 해강이 83세 시에 서병각자라 해요. 각서각자. 글씨도 쓰고 83세 노인이 글씨 쓰고 세게 돼 직접. 대단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황사 거기라. 제가 탑본에 온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본에는 저기 어디 이게 더 얇은 건데 이제 또 뒤에 보면 뭐냐면 이것이 탑본의 제일 끝인데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요거는 뭐냐면 과정을 밟게 되고 음기라고 해서 뒤로 돌렸어요. 나중에 새길때 원래는 나올 건데 이거 보면은 앞에 쓸 때 기성 정결 해가지고 잔수를 연대하고 명문은 제일 뒤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명문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건 원래 지을 때는 그래 했는데 제점이 이걸 뭔가
이거 할 때 삼면에 보내고 이거 사면에 이 음기로 하기에는 명이 중심인데 그리 좀 곤란해서 명문을 받아 삼으로 돌리고 산술 과정을 받기 뒤로 음기를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돌렸어요. 그 쓰기 때. 그리고 이거 보면 끝에 여기 요거 나왔습니다. 나와서 요 보면은 운황사 성역 해강이 서병 각자 세 84 이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참 유명한 그런 건데 원래는 138호 보물에 따라 요새 성격에 대해서 보물 315호로 성격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이거는 막 피각을 어마어마해서 지금 뭐냐면은 탑비 중에 탑이 있는 것은 사실 이 하나뿐이에요. 요 보세요. 요 탑비가 있잖아요. 요 탑이 있어요. 탑에서 요 비를 요 세워놨습니다. 이게 보물 137호. 요 138호도 요새는 국보로 여기 이제 승격됐어요. 이건 아주 비각을 잘 세워놨습니다. 요게 저 금당이 여기 있습니다. 대웅전이. 대웅전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적조 탑인데 이게 1년에 초팔날만 일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1년 내내. 그 누구와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대순복사비는 원래 복사라는 절인데 이 절의 유래와 이건 계명한 과정을 그 다음 순복사를 건립을 하는 과정을 써놓은 겁니다. 경주시 외동 말방리에 현재 보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는 뭐냐면 원성왕이 이제 돌아가니까 그때 아마 옛날에 이 복사가 좀 명당이었던 말이에요. 그게 임금이 묘를 거기다 정해서 그걸 할 수 없이 이 곡사를 옮겼어요. 현재의 순복사 있는 대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름을 대순복사, 순복사가 고쳐서 그래서 그 비를 유래를 적어놓은 것이 대순복사비입니다. 시간이 없었으면 이게 복원비입니다. 복원하는데 2015년쯤 돼요. 15년도 되는데 지금 이건 다 깨지고 없어. 피편만 남았어요. 피편이 12개가 남는데 어떤 경우는 15개, 제가 조사할 때 12개였어요. 한 개는 황수영 그 박사가 갖고 있고 6개는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고 6조가 5개는 저는 동국대학 박물관이 있다. 그 제가 동국대학 박물관에서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제천의 순복사비 비편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는 없대요. 한번 가서 찾아봐라니까 한 시간쯤 있더니 어디에서 이만큼 싸가지고 내가 와서 누르 싸가지고 왜 어디 있더냐 저기 박물관 뒤쪽에 책상에 추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중한 걸 왜 그래 되냐 자기가 뭔지를 몰라 추박을 나왔다. 그래 지금 그렇게 들었죠. 이것을 복원을 했는데 그 글씨 부분을 보니까 이 글씨가 이것도 채치운 것이다. 요새 이게 뭐 판명됐다기 몰라도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채치원이가 쓰고 지은 거다. 이건 뭐 그런 기록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치원 선생님 그걸 맞으셨다고? 완전 최치원 선생님이 아니고 원래의 이 순국사비의 글도 쓰고 글씨도 썼다는 이 글씨가 비편만 남아있는데 다 깨져가지고 그걸 잘 감정해보니 이것도 최첨의 글씨라고 판명이 뭐 낫다가 요새들이 주장되고 있어요. 이제 그 밑에 구부입니다. 이 구부가 요건 남아있어요. 요거는 국립경주박물관 들어가는 입구 뜰에 요래 갖다가 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비명을 짓고 비문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명문이 찍을 때 조만한 사람 비를 요만한 거 씌울 때는 명문을 많이 못 쓰잖아요. 대개 저는 쓰면은 시조를 한 수 씁니다. 적은 사람들은 시조 한 수 쓰면 세 줄이잖아요. 이게 12구잖아요. 근데 개 큰 비를 쓰면은 명문이 아주 큽니다. 명문을 많이 쓸 때 제가 이게 몇 년도에서 2011년서 때 고령 박씨 세급임을 고령 박씨 세급임을 써요. 박 대통령 그 당시에 박 대통령 고령 박씨입니다. 대통령이 된 그 당시인데 고령 박씨 세급임을 써요. 제가 말 엄청나게 썼어요. 길이가 엄청난데
그 보면 이게 처음에 골고새 비문인데 두 번째고 마지막에 이제 명문을 씁니다. 요 보면은 요 명하노라 요것도 전부 씁니다. 이렇게 시를 한 막 59쯤이 큰데 원체 이제 앞에 그 양이 많으니까 금하게 막 비례해서 명문 시를 아주 많이 지어줍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고 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쓰는 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어서 요 이제 1분 만에 막 다른 것을 읽어보시고 4.3비명 문체 사륙별열전에 이제 사륙별전 전부 다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대꾸를 가져온데 4.4, 4.6 처음 다 이 글자 수를 참 맞춰가지고 마치 과득탄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말씀하면 정고 옛날에 고사를 많이 이끌어옵니다. 그래 이게 제치어내기 너무나 어렵고 너무 막 이거는 사람이 이걸 썼을까 할 정도로 그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고 깊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천을 우리 한국의 문화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뭐 다른 얘기 있지만 그에 대해서 별 의의가 없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은 차츰차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유명한 4.3비명 여기에 대해서 약하게 제가 이해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정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